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눈처럼 희디인 얼굴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수키라 하였지요. 수키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제잘거리기를 좋아하여 봄이면 들꽃을 쫓아 들판을 달리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를 따라 나무 위에 오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수키가 6살이 되었을 적에 알 수 없는 병이 찾아들어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요. 햇볕에 그을려 건강하던 빛은 사라지고 얼굴은 더욱 희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내 그녀를 안진뱅이 처자라 불렀습니다. 허나 수키는 제 신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두 눈에 담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느질을 배우고 또 배웠지요. 날마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앉아 바늘을 놀리니 19 나이에 이르러서는 마을에서 수키의 손끝만한 솜씨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키의 옆집에 한 총각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총각의 이름은 정호였습니다. 정호는 태어날 적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손끝은 날카롭고 귀는 새처럼 예민하였지요. 수키가 방 안에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기어다니는 소리를 듣고서 정호는 다리가 불편한 이가 옆집에 살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정호는 어려서부터 부친에게 집신 삼는 법을 익혔는데 손놀림이 날쌔어 이윽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집신 한 짝을 지어내는 솜씨가 되었습니다. 그 집신 삼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옆집의 수키였지요. 수키는 방 안에서 고개를 길게 빼고는 소리 없이 정호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어찌 저리 뚝딱뚝딱 집신을 잘도 엮는고. 수키는 더 자세히 보려 손으로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끌었습니다. 바로 그때 볏짚으로 새끼를 꼬던 정호가 느닷없이 고개를 들어 수키가 앉은 곳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듯한 착각의 순이는 화들짝 놀라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리자 수키는 붉어진 뺨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더듬더듬 대답하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키의 목소리를 들은 정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아직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군요. 제 이름은 윤정호라 합니다. 앞은 볼 수 없으나 대신 두 손은 날쌔고 귀는 박습니다. 집신을 삼는 일 또한 눈 밝은 이보다 빠르다 칭송을 듣지요. 정호의 손재주는 수키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도 집신 삼는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볼 때마다 감탄을 했지요. 아, 제 이름은 서수키입니다. 혹 마을에서 안진뱅이 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수키는 제 처지를 명랑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정호는 그 말에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처자가 바느질의 귀재라 하더군요. 정호의 말에 수키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눈앞에 총각이 집신을 삼는 것만큼 저도 바늘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날 이후로 수키와 정호는 날마다 안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수키는 자신이 부지런히 지은 옷과 정호가 만든 집신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물건을 장에 내다 팔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걸을 수 없지만 앞을 볼 수 있고. 저는 앞을 볼 수 없으나 아가씨를 업고 걸을 수 있지요. 정호는 수키가 하려는 말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바로 장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수키는 집신과 옷을 넣은 보따리를 손에 쥐고서 정호의 등에 엎였습니다. 큰 키의 정호가 바로 서니 늘 바라보던 마당이 순식간에 낮아지며 시야가 높아졌습니다. 수키의 입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가씨? 정호가 놀라 묻자 수키는 눈물을 훔치며 웃음을 띄었습니다. 늘 바라보던 마당인데 이렇게 서서 보니 어찌 이리도 새롭습니까? 정호는 말없이 걸음을 내디뎠고 수키는 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다시 보는 듯 눈부신 풍경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장에 가기까지는 큰 고개를 3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혼자 걷는 것도 힘이 들 텐데. 수키는 정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나뭇가지가 넓게 뻗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럽시다. 정호는 수키가 알려주는 대로 나무 아래로 걸어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주었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수키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수키가 오래전부터 정호에게 건네고 싶어 정성껏 바느질해둔 손수건이었습니다. 고운 꽃자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정호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잔잔히 웃었습니다. 참으로 고운 손수건입니다. 아가씨의 솜씨가 아니면 어찌 이리 정갈하겠습니까? 그 말에 수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손수건에 술을 놓은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앞을 볼 수 없는 것이지 마음까지 어둡지는 않답니다. 그 한마디에 수키의 두 뺨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심장이 쿵쾅거려 옆에 있는 정호가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키는 얼른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샘물이 보이네요. 제가 물을 떠올 테니 여기서 잠시 쉬고 계세요. 수키가 연못 쪽으로 기어가려 하자 정호가 얼른 말렸습니다.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 등에 업히세요. 두 사람은 다시금 짐을 챙겨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맑은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솔바람이 일어나 잔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정호는 손바닥에 물을 떠올려 목을 축였습니다. 수키도 두 손을 모아 시원한 물을 머금었지요. 그러다 문득 수키가 눈을 가늘게 뜨고 연못 한가운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뭐가 있습니까? 수키가 찬찬히 그것을 살펴보니 웬 지팡이였는데 무려 황금 지팡이였습니다. 세상에 황금 지팡이에요. 연못 가운데에 황금 지팡이가 있어요. 황금 지팡이요? 정호는 깜짝 놀라 몸을 고추세웠습니다. 연못 물결 사이로 반짝이는 금빛은 햇빛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 깊은 사연을 품고 던져놓은 듯 황금 지팡이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뿜으며 두 사람을 부르는 듯하였습니다. 정호가 수키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령 황금 지팡이라면 그것을 팔기만 해도 좋게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건져 오겠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정호의 말에 잠시 눈을 반짝이던 수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지팡이는 우리 것이 아니니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저 귀한 것을 연못에 빠뜨리고서 지금 애타게 찾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못 본 것으로 하고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정호는 수키의 말에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말씀이 옳습니다. 탐심을 품어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니 차라리 청빈이 낫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황금 지팡이를 연못 속에 그대로 남겨둔 채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비록 가난한 몸이었으나 남의 보배를 탐하지 않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유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고개를 하나 막 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흉악한 사내가 불쑥 튀어나와 두 사람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내는 키가 장대하고 어깨가 문짝만 하였으며 두 눈은 번개처럼 번득였습니다. 그 사내가 눈을 부라리며 정호와 수키를 훑어보았습니다. 정호는 가슴 속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친구, 힘이 장서로군. 다 큰 처자를 등에 업고도 고개를 척척 잘도 넘는 걸 보니. 수키는 정호의 등에 매달린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수키의 두려운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 이렇게 앞을 가로막으셨습니까? 정호가 담담히 묻자 사내가 고개를 젖히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 그러나 곧 웃음을 싹 거두더니 싸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리 힘이 좋으면 내 몸뚱이도 업어봐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내는 성큼 다가와 정호의 등에 있던 수키를 거칠게 밀쳐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가씨! 정호가 허둥지둥 몸을 숙이며 수키를 부르니 수키는 숨을 몰아쉬며 애써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땅에 부딪히며 온몸이 욱신거렸으나 수키는 정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들이 아무도 안 본다고 대낮부터 정분을 나눌 셈이었구만. 그 말에 수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정호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정호가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장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눈을 보지 못하고 아가씨는 다리를 쓰지 못하니 서로 의지하며 길을 가던 참이지요. 길을 비켜주십시오. 그러나 사내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을 내가 고지고대로 믿을 줄 아느냐? 하찮은 핑계는 집어치우거라.
사내는 성큼 다가서며 험상궂은 눈빛으로 정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 필요 없다. 어서 나를 업거라. 내 놈 힘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해보겠다. 사내는 억지를 부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수키는 공포에 떨며 정호의 옷깃을 더욱 꼭 움켜쥐었습니다. 아니면 계집 내가 두 발로 걸어볼 테냐? 사내가 허리를 숙이더니 겁에 질린 수키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수키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얼굴이 제법 곱구나. 내가 널 이대로 데리고 가도 아무도 막지 못하겠어. 너는 걷지 못하고 저놈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으냐? 껄껄껄. 사내가 음흉하게 웃으며 수키에게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호는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본능처럼 손을 뻗어 사내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시오. 원하는 것이 돈이요? 사내는 수키를 보며 입을 쩝 다시더니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내놓으면 너희들을 그냥 보내주마. 정호는 군말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그 속에는 수키가 밤새 바느질에 지은 옷들과 정호의 손끝에서 태어난 집신 몇 켤레가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힐끗 들여다보더니 곧 화를 내며 보따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지금 나를 기만하는 게냐? 고작 1000쪼가리와 집신 몇 켤레로 나를 맡겠다고? 이걸 어디에 쓴단 말이냐?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장에 내다 팔려고 했던 물건이지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품질만큼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니 헛된 물건은 아니옵니다. 사내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나는 일단 1000쪼가리와 집신 따위 필요하지 않다. 가진 것이 이게 전부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겠다. 사내가 무엇을 원할지 정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수키였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처럼 원망스러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내의 욕심을 충족시킬 만한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연못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뜬금없는 말에 사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연못 한가운데 황금지팡이가 있었지요. 그 연못의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 우리를 그냥 보내주십시오. 황금 지팡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저는 앞을 보지 못할 뿐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내의 눈이 번뜩이며 탐욕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황금 지팡이라면 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지.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황금을 갖고 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상하다. 그 물건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을 것 같아 그대로 두고 온 것이지요. 정호의 대답에 사내가 비죽 웃었습니다. 멍청하긴. 집신이나 내다 파는 장님 주제에 황금을 그냥 지나쳐? 그는 곧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장소를 똑똑히 말해라. 정호는 자신의 옷깃을 꼭 쥐고 있는 수키의 손을 다정히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수키의 떨리는 가슴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정호의 손길이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정호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연못의 위치를 알려주시죠. 수키는 침착하게 그들이 지나쳤던 연못의 장소를 사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사내는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걸고 헐레벌떡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확히 수키가 알려준 자리에 과연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허리를 굽혀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나 연못 한가운데는 고요할 뿐 황금 지팡이는커녕 쇠붙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나를 속였구나. 사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사내가 분노에 차 돌아서려는 순간 물결이 요동치며 연못 속에서 굵은 기둥 같은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의 정체는 황금빛 비늘이 번쩍이는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나무통만한 몸뚱이에 혀를 날름거리며 불길한 눈빛으로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으악! 구렁이가 입을 크게 벌려 사내에게 달려들자 사내는 혼비백산하여 땅을 구르며 간신히 피했습니다. 이놈들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똑같이 장님의 안전뱅이로 만들어주마. 사내는 이를 갈며 정호와 수키의 뒤를 쫓았습니다.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 사내에게 붙잡혔습니다. 거기 서라. 씩씩거리며 달려온 사내는 곧장 정호의 멱살을 잡더니 그를 거꾸러뜨렸습니다. 감히 나를 속여? 어디에 황금 지팡이가 있단 말이냐?
그 연못에 황금 지팡이가 없단 말인가요? 정호와 함께 땅을 구른 수키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키의 반문에 사내는 더욱 화를 내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집이 나를 갖고 놀려고 하는구나. 정호가 수키를 등 뒤로 감추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황금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시 우리와 함께 가보시죠. 사내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날더러 구렁이 밥이 되라는 것이냐? 구렁이라뇨? 이것들이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구나. 사내는 주먹을 휘두르며 정호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에 멍이 생기고 입술이 터지자 수키가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내는 분이 풀릴 때까지 정호와 수키를 번갈아가며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정호는 최대한 수키를 제 몸으로 가려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내 손만 아프니 이쯤에서 그만두겠다. 그러나 명심해라. 다음에 내 눈에 띄면 그날이 곧 너희 제삿날일 줄 알아라. 사내가 땅에 침을 탁 뺐더니 손을 탁탁 털며 돌아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만신창이가 된 정호의 얼굴을 본 수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지요. 오늘은 장에 가는 것이 무리겠군요. 업히세요, 아가씨. 정호는 다시 수키를 업고서 걸음을 뗐습니다. 걸음은 더욱 느려졌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에게 의지하여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황금지팡이를 처음 보았던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분명히 황금 지팡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연못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못 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요. 저기 황금 지팡이가 있잖아요. 황금지팡이는 처음 봤을 때보다 더욱 영롱하게 빛이 나고 있었는데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수키의 반가운 목소리에 정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결만 어른거리는 듯하더니 곧 반짝이는 황금빛이 눈앞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황금지팡이가 있네요. 그쵸? 아니, 저 지팡이가 보이세요? 수키와 정호의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크게 떠졌습니다. 세상에, 내 눈이 보입니다. 정호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지자 정호는 고개를 저어 눈물을 털어냈습니다. 마침내 수키의 얼굴이 또렷이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이 이리도 고왔군요. 제가 마음속에 그리던 모습보다 훨씬 더 곱습니다. 수키의 눈에도 금세 눈물이 번졌습니다. 이건 기적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늘의 기적입니다. 정호는 조심스레 수키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며 물을 마시도록 합시다. 수키가 두 손으로 연못에 맑은 물을 뜨려는 순간 부르르 연못 한가운데에 황금 지팡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지팡이 주변으로 물결이 크게 번지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지팡이가 흔들렸습니다. 지팡이가 이상해요. 수키가 놀라 몸을 일으키자 그 순간 기적처럼 두 다리가 굳세게 딛고 일어섰습니다. 정호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세상에, 아가씨, 지금 걷고 계십니다. 수키는 믿기지 않는 듯 발을 내려다보다가 환희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제 다리가 움직입니다. 그 순간 황금 지팡이가 번쩍 빛나더니 쩍 갈라져 두 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홀린 듯 연못 위에 나란히 떠오른 황금 지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 같군요. 수키는 눈물에 젖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 황금 지팡이는 틀림없이 하늘이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일 거예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못 속에서 황금 지팡이를 꺼내어 보따리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으나 누구보다도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혼례 자리에서 정호가 수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세상 모든 기적을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수키의 눈가에도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어주신 것은 분명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시련 속에서 얻은 믿음과 기적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굳건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간직해온 황금 지팡이는 두 사람이 눈을 감는 날 호련히 빛을 내며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호와 수키의 집을 두고 기적이 깃든 집이라 불렀으며 두 사람의 삶은 오래도록 귀감이 되었다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욕심을 버리고 정직을 지키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 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산골 마을 어귀에서 오래도록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